안녕하세요. 책 읽는 JS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물과 사상사 출판 고궁박물관 학예사 12인이 공동으로 저술한 조선의 은밀한 취향입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물, 꽃과 나무, 취미와 오락, 소설과 그림, 도자기를 대하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들의 취미를 문헌과 기록을 통해 철저히 고증하여 저술한 것으로서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들도 요즘 사람들처럼 취미생활에 빠져드는 자연인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이 구독자님들께도 흥미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원숭이를 선물로 받다. 원숭이는 일본에서 박물로 보냈던 동물로 조선왕조실록에 비교적 여러 번 등장한다. 원숭이에 대한 조선시대의 기록은 1394년 일본에서 태조 이성계에게 원숭이를 바쳤다는 것이 처음이고, 일본은 이후 어느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원숭이를 보내왔다. 선물로 받은 원숭이는 주로 사복시에 두고 사육했는데 세종대에는 상림원에서 기르기도 했다. 상림원은 궁궐의 꽃과 나무를 관리하는 기관이었지만 때로는 외국에서 선물한 원숭이나 공작 등의 관리를 맡기도 했던 모양이다. 사복시는 조선시대의 말, 소의 사육과 수급, 전국의 목장 신축과 증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병조 소속의 관청이다. 태종대에는 일본에서 선물한 코끼리를 사복시에서 기르기도 했다. 일본에서 원숭이를 선물로 바친 것은 주로 조선 전기에 확인된다. 선물은 상대방이 받았을 때 좋아할 만한 귀한 것이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원숭이에 대한 조선 전기 국왕들의 인식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던 것 같다. 조선 전기 왕실은 왜 원숭이 선물에 대해 호의적이었을까? 세종은 제주 목사가 잡아 길들인 원숭이 6마리를 잘 길러 번식에 힘쓰라고 명했고, 문종 역시 일본에서 원숭이를 지속적으로 선물하기를 바랐다. 1447년 당시 세자였던 문종은 승정원에 일본에서 가져온 원숭이 암수 2마리의 값을 치르라 이르면서 일본어에 능통했던 윤인보를 시켜 외인에게 말할 때 슬그머니 국가에서 원숭이 구하는 뜻을 보이라고 명했다. 원숭이를 구하는 뜻을 문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복제조 김종서가 이르기를 원숭이가 있는 곳에서는 말이 병들지 않는다고 했고, 윤인보도 일본에서 원숭이를 기르는 것은 오직 이 때문으로 말을 기르는 자에게 원숭이가 없다면 반드시 그림이라도 그려서 벽에 붙여 예방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궁궐 안에서는 원숭이가 있어서 말이 병들지 않지만 궁궐 밖에는 원숭이가 없어서 말이 자주 죽는 것이 그 증험이다. 일본은 문종이 즉위한 해인 1450년에도 향, 목향, 후추 등 귀한 예물과 함께 원숭이 2마리를 보내왔다. 당시 말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였고, 명나라에서도 선물로 원했기 때문에 원만한 외교 관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이처럼 말 사육이 국정 운영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을 건강하게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원숭이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었던 것이다. 당시는 사람을 위한 의료기술도 그리 발달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동물을 돌보는 수의사의 양성은 더욱 쉽지 않았고 인원 또한 부족했을 것이다. 말을 키우는데 원숭이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 북의 가사협이 6세기 무렵 저술한 농업기술서 제민요술에 언급되어 있다.
이 책에는 항상 마곡간에 원숭이를 메어 놓아 말로 하여금 두려움과 사악함을 물리쳐 모든 병을 해소한다 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 말이 두려워하는 존재란 바로 쥐이고, 쥐는 원숭이를 두려워하므로 말과 원숭이를 같이 두면 말은 쥐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의 털 속에 기생하는 해충을 원숭이가 잡아주므로 말은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조선의 왕 중에서도 성종은 원숭이와 관련된 아주 각별한 일화를 남겼다. 평소 다양한 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지극했던 그였던지라 외국에서 선물한 원숭이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다. 성종은 1477년 11월 4일 석강에서 손비장과 애완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어제 사복시에서 흙집을 지어 원숭이를 기르자고 청하였고 또 옷을 주어서 입히자고 청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원숭이는 곧 상서롭지 못한 짐승이니 사람의 옷을 가지고 상서롭지 못한 짐승에게 입힐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한 벌의 옷이라면 한 사람의 백성이 추위에 얼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은 진실로 전하께서 애완물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사가 사책에 쓴다면 후세에서 전하더러 애완물을 좋아하였다고 하지 않을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애완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에서 바친 것을 추위에 얼어 죽게 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다. 사복시에서 청한 것은 옷이 아니고 사슴가죽을 주어서 이에 입히고자 청하였을 뿐이다. 경이 잘못 들은 것이다 하였다. 음력 11월 4일 그야말로 한겨울이었던 이때 성종은 원숭이가 추위에 고생하다가 얼어 죽지는 않을지 마음이 쓰였던 것이다. 손비장이 그런 마음을 지적하자 성종은 다소 궁핍한 구실로 답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깊이 빠져 국정에 소홀해지는 것을 매우 경계했기 때문에 국왕과 신하들은 이를 두고 많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자신이 원하는 취미 생활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신하들의 간섭을 받았던 조선 국왕의 처지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소 안쓰럽기도 하다. 어찌되었건 성종의 원숭이옷 사건 이후로 조선 왕조 실록에는 일본에서 보내온 원숭이 선물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연산군대에 일본에서 보낸 원숭이를 2차례나 되돌려 보냈고 그 이후로 선조대에 원숭이를 선물로 받은 기록이 마지막으로 확인될 뿐이어서 원숭이에 대한 인식이 조선 전규와는 달라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원숭이는 길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원숭이 후자와 제후 후자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원숭이는 높은 벼슬에 오르기를 바라는 뜻이 있다. 큰 원숭이가 작은 원숭이를 무등을 태우고 있는 그림인 배배봉후 역시 대대로 후손이 높은 벼슬에 봉해지기를 기원하는 길상의 상징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고려시대부터 학문을 하는 사람이 늘 가까이 두고 사용했던 문방구 중에 먹을 담는 작은 항아리나 연적 등은 원숭이의 모양을 한 것들이 있다. 조선시대 왕실의 혼례에 사용되었던 백자도에도 같은 바람이 담겨 있다. 19세기의 백자도는 수많은 아이가 괴석과 나무 등으로 잘 꾸며진 정원에서 장군놀이, 닭싸움, 연못놀이, 나비잡기, 관리 행차놀이, 원숭이놀이, 매화따기 등 여러 가지 놀이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들은 많은 자손을 낳고 자손이 훌륭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데 원숭이 놀이 장면은 입신 출세를 상징한다. 원숭이는 때로 포도와 함께 표현되기도 한다. 조선시대의 백자 항아리에는 원숭이가 포도나무 줄기에 걸터 앉아
포도송이를 따려는 듯 팔을 길게 뻗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여기서도 촘촘히 박힌 포도알은 많은 자손을 상징하고 원숭이는 입신 출세를 의미한다. 원숭이는 또한 국왕이 거처하는 궁궐을 수호하는 벽사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중국 소설 서유기에서 대당사부를 호위했던 손오공은 대당사부, 젖팔개, 사화상, 마화상 등과 함께 지붕위의 잡상으로 이어져 궁궐에 미치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수호하는 역할을 했다. 경복궁과 창덕궁 등 주요 궁궐의 지붕 위에는 지금도 원숭이 잡상, 즉 손행자가 조선의 궁궐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꽃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은 임금의 이야기.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식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명의 신비와 함께 마음의 여유로움을 느낀다. 꽃을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꽃다발을 선물하거나 받는 것 또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이다. 조선의 왕 중에서도 유달리 꽃을 아끼고 사랑한 왕이 있었으니 바로 태조와 세조와 연산군이다. 역사 속에서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왕들이 꽃을 가꾸고 감상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식물을 통한 마음의 위안이 치유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꽃에 대한 태조의 관심은 조선 건국 초기 태조실록의 기록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태조실록에는 그가 화원을 수리하게 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보이는데 1393년 6월 3일과 7일 기사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남아있다. 임금이 화원에 거동하여 환관 김사행에게 명하여 팔각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좌산 기상시 안경검 등이 화원의 역사를 그만두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간관이 나라 임금에게 받을 국문밖에 내어놓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가? 이 화원은 고려 왕조에서 만든 것인데 그대로 깨끗이 소지하여 유람에 대비하는 것이 유독 옳지 못한 일인가? 하면서 좌섭유 왕비를 불러 명하였다. 이제부터는 종사의 안위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 마땅히 계문하지 마라. 태조는 자신의 취미인 꽃과 식물 가꾸기에 대해 신하들이 간섭하는 것에 대한 언짢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더는 자신의 취미에 간섭하지 말라고 명했다. 그는 화원을 수리해놓고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다. 태종실록에서도 태조의 꽃사랑을 엿볼 수 있다. 1406년 태종이 종묘에 제사 지내고 덕수궁에 나아가 문안하고 매와 한 화분을 올리고 당시 태상왕이었던 태조에게 헌수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즐기기를 다 했다고 했다. 태종이 태조의 취향을 고려해 매화 분재 화분을 선물한 것인데 이 기록에서도 태조가 꽃을 어느 정도로 아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은 성리학적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였다. 왕도 정치를 수행해 백성들이 안위에 몰두해야 하는 국왕에게 꽃 감상이라는 취미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 건국초 사원부에서 태조에게 올린 상소문 중에는 화초를 완상하는 것은 사냥하고 개와 말을 기르는 것과 더불어 사람의 인성을 해치고 방탕하게 하는 것이니 삼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상소문은 태조가 화원을 지속적으로 수리하고 가꾸었던 즈음에 나온 것이지만 그의 꽃사랑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에 궁궐의 꽃과 나무를 관리하고 제철 꽃들을 여러 전각에 봉헌하는 임무를 맡았던 곳은 상림원이었는데 1466년 1월 15일 장원서로 명칭이 바뀌었다. 장원서는 궁궐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과일과 화초의 공급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세조는 직접 꽃을 가꾸는 것보다는 종종 신하들에게 꽃과 함께 술 등을 하사해 꽃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 세조실록 1460년 윤 11월 12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척촉화 2분, 어사화, 매화나무, 대나무 각 1분을 승정원에 내려주었는데 또 주육을 내려주고 전지하기를 이 꽃이 때 아닌 때 피어서 구경할 만하다 하였다. 세조는 때 아닌 때 핀 철쭉을 신기하게 여겼던 것 같다. 당시에 어떻게 봄에 피는 꽃을 겨울에 볼 수 있었을까? 이는 다름 아닌 온실 덕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토실 또는 토우라고 표현된 이 용어는 바로 지금의 온실과 같은 기능을 했던 공간이다. 온실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화초 완상의 취미가 있는 일부 계층에서는 널리 사용되었음을 이규보의 시에서 알 수 있다. 기이한 꽃이 어쩌다 겨울에도 피어나니 왕우장상의 저택에는 이런 일이 더욱 많다네. 옥으로 된 화분에 심어서 움집에 갈무리하여 깊디 깊은 규방의 처녀처럼 보호한다네. 조선 초기 온실의 모습은 강의 안에 양화소록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대개 움집을 만들 때 볕이 잘 드는 높고 건조한 땅을 가려 짓는다. 움집에 들여놓을 때에는 또한 너무 빨리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서리를 2~3차례 맞게 한 후에 들여놓아야 한다. 양화소록에는 이외에도 꽃을 빨리 피우는 법, 화분에서 꽃과 나무를 키우는 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당시 화초 재배 기술이 이미 일정 수준 이상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왕 중 꽃 가꾸는 취미와 관련해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왕은 연산군이다. 그와 관련해 연산군 일기에 보이는 꽃은 연꽃, 작약, 들국화, 모란, 영산홍, 해바라기 등 종류도 참으로 다양하며 연산군은 각 꽃의 생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정도로 꽃 가꾸기에 조예가 깊었던 것 같다. 집권 중기인 1501년까지만 해도 꽃에 대한 그의 취미는 경무에 지친 신하들에게 제철꽃과 술 등을 선물함으로써 신하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해 8월 21일 기사를 보자. 산국화 화분 하나를 승정원에 내리고 이어 선원을 내려주면서 어서하였다. 가을바람은 곳곳마다 맑은데 황국의 향기 뜰에 가득하여 적막한 승정원 안에는 내려준 술잔에 그 꽃이 뜨리. 그러나 제이 말기로 갈수록 꽃을 가꾸고 감상하는 그의 취미는 취미의 수준을 넘어 각종 신기하고 품질 좋은 꽃을 수집해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병적인 집착으로 변질되었다.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1505년 1월 26일에 영산홍 1만 그루를 후원에 심으라는 병이다. 영산홍은 만개할 때 봄에 피는 다른 어떤 꽃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함을 뽐내는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연산군이 영산홍에 매혹된 것이 아닌가 싶다. 다음 해에는 영산홍을 잘 키울 것을 명하면서 재배한 영산홍 숫자를 확인하게 하는 등 취미라고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4월 25일에는 팔도 관찰사에게 품질 좋은 모란을 비롯하여 각종 화초를 봉진하게 하라는 명을 내리기도 하고 장원서 노비에게 편을 나누어 진귀한 화초를 찾아오라고 명하기도 했다. 도성한 민가에 귀한 화초가 있으면 장원서 노비가 가서 뿌리째 뽑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하자 당시 도성한 민가에서는 장원서 노비들을 고관대하듯이 했다고 한다. 제위 마지막 해였던 1506년에는 각종 화초를 심기 위해
궁궐 근처에 있던 장의사라는 사찰을 철거하고 넓은 화단을 조성하기도 했다. 무엇이든 너무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고 했다. 이는 태조대에 상소문을 올렸던 사헌부 관리들이 우려했던 상황으로 왕이 어느 한 가지에 지나치게 몰두할 경우 그 폐단이 어느 지경에 이르게 되는지를 연산군의 사례에서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희안은 꽃을 기르는 일은 완물상지, 많이 알기만 하는 것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본심을 잃는 것과 같다가 아니라 관물찰리, 사물의 깃든 이치를 살핀다 라고 했다. 꽃과 나무를 기르면서 그 이치를 살피고 이로써 마음을 수양한다는 의미다. 연산군이 관물칠리 자세로 꽃을 대했다면 그의 말로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식물에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마음의 위안과 더불어 정서적으로 여유가 필요했던 조선의 왕들이 꽃과 식물을 가꾸는 취미에 매료되었던 것은 아닐까? 당구장에서 나라 잃은 슬픔을 잊은 왕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을 이은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과 순종은 새롭게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여러 서구 문물을 선별적으로 수용해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독립국을 확립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과 순종은 어떻게 당구를 즐겼고 황실 당구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구는 당시 옥돌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는데 조선에 머물렀던 윌리엄 플랭클린 샌즈, 호머비, 헐버트, 리하르트 뷴슈 등 외국인들의 회고록을 통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사이 서울 정동의 외국인 사교 클럽에 유입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서울뿐만 아니라 전주, 광주 등 지방 도시에도 당구가 보급되어 클럽이 형성되기도 했다. 황실 관련 당구에 대한 기록은 민간보다 늦은 1912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비로소 확인된다. 기사에 따르면 순종이 일본 도쿄 소재 주식회사 니쇼테이의 주문에 2대의 옥돌대, 다시 말해 당구대를 구입했고 창덕궁 인정정 동행각에 옥돌운동장, 즉 당구장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순종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옥돌운동일로 정했는데 정해진 날짜 이외에도 당구장에 빈번하게 왕림하는 등 상당히 당구에 심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순종이 당구대를 주문했던 니쇼테이의 영업 안내 카탈로그에는 창덕궁 인정전 내 당시 당구장 모습이 실려 있었다. 사진 속 당구장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당구대에 대한제국의 상징무늬인 오얏꽃이 장식되어 있고 내구의 당구공 모습이 눈에 띈다. 당구대 뒤 배경에는 매화도 병풍과 나전 백경도 병풍이 펼쳐져 있다. 두 병풍 사이에는 당구 큐대가 세워져 있고 커튼 아래 원형 테이블에는 당구 점수 계산기가 놓여 있는 등 화려하게 꾸며진 황실 당구장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사진 속 당구장은 현재 남아있지 않으나 대리석 당구대로 추정되는 일부분과 당구 점수 계산기, 당구장을 꾸몄던 나전 백경도 병풍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 당시 화려했던 당구장의 일면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순종이 당구에 심취했던 것은 1910년 국권 피탈의 항과 적적함을 달래기 위한 취미이자 건강 회복을 위한 운동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1898년 김홍육은 고종과 당시 태자였던 순종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들이 즐기던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넣도록 사주했다. 고종은 커피 맛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곧장 뱉었지만 순종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커피를 마시는 바람에 치아가 빠지고 며칠간 혈변을 누는 등 고생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순종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병을 앓았는데 운동을 하면 개선될까 해서 간간히 신하들을 데리고 휴대를 잡았다고 전해진다. 이 내용은 순종국장록의 운동의 필요로 옥돌이라는 제목으로 짤막하게 실려 있다. 또한 순종은 외국인 당구 선수가 경성에 오면 반드시 한 번씩은 만나보았을 정도로 당구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당시 순종의 적수가 되는 사람은 창덕궁 경찰서장이었던 야노라는 성씨의 인물이었다고 한다. 순종은 점수를 내 득점에 따라 승패를 가르는 당구를 굳이 이기려는 욕심 없이 항상 재미있게 마치려는 마음으로 대했는데 점수가 60에서 70점 내에 이르렀다. 현재 점수 체계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순종의 당구 실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순종이 마세를 즐기자는 순종이 마세를 즐기지는 않았는지 승패를 떠나 당구 자체를 즐기는 진정한 고수가 아니었음을 상상해 본다. 매일신보의 이왕비 옥돌소견 기사를 보면 창덕궁 이왕비 전하 즉 순종계비 순정효황후가 매일 오전 10시에 나인들을 대동해 인정전에서 옥돌로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또 시대일보의 애용하시던 옥돌 때 기사에 의하면 순종과 순종효황후가 함께 당구를 치기도 했다고 하니 황실에서 당구는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던 황실에서 당구는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던 듯하다. 황실 당구장은 창덕궁뿐만 아니라 퇴위한 고종이 머물렀던 덕수궁에도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덕수궁 이태왕 전하, 즉 고종은 아침에는 11시까지 함령정 침실에서 취침하고 새벽 2, 3시까지 침실에 들지 않은 채 덕홍전에 설비해 놓은 옥돌장에 나아가 공을 치는데 극히 재미를 붙였다. 나인들을 데리고 공을 치게 했다는 내용도 매일신보의 이태왕전하 어환력언과 근상 이태왕전하 환갑수연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종이 애용했던 덕수궁 덕홍정 당구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안타깝게도 사진이나 관련 유물이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기록으로 볼 때 순종뿐만 아니라 아버지 고종 역시 거처하던 궁궐에 당구대를 비치했고 궁중 여성들까지도 당구를 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궁궐에서 당구는 일본에 의한 국권 피탈과 강제 퇴위로 황제에서 왕으로 강등된 고종과 순종의 건강을 위한 운동이자 무료한 일상 속의 새로운 취미생활로 자리매김했다. 혹자는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까지 누렸던 호사스러운 황실 생활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으나 근대기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힘을 잃은 황제의 시름을 달래기 위한 미락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디어에서 자식도 죽여야만 하는 조선 왕실의 치열한 권력 투쟁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불안한 궁중 생활을 그들도 나름대로 취미 생활을 즐기며 마음의 위안을 받고 즐겼지만 신하들의 간섭을 받으며 마음껏 즐기기도 여의치 않았음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도 궁궐에 당구대를 설치하여 그들만의 오락세계를 즐겼던 모습을 보니 조금은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JS였습니다.